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경제학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떻게 거래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최대로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효용은 뭐냐? 사람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느끼는 어떤 만족감, 행복감, 그게 효용이라고 그랬어요.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효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 그게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고통은 비효용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뭔가를 구매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의 효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를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효용은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끝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적어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옆집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의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뭐를 분석을 하려면은 실험실을 세팅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어떤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효용은 소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효용을 제일 높은 수준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효용을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한계 효용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첫사랑이 우리 이성 간에 만났을 때 잘 뭔가 손만 스쳐가도 막 짜릿하고 이런 느낌이 크다. 맨 처음에 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처음 느낄 때하고 두 번째 느낄 때하고 세 번째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느낄 때가 가장 크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주 더운 날 목말라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첫 모금이 제일 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비 한 단위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느끼는 효용, 그리고 한계 효용이라고 그랬어요. 한계 효용.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소비가 많아질수록 그렇다면은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내려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공짜라고 뭐 아이스크림을 준다. 몇 개나 드시겠어요? 한 10개, 20개? 나중에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한계 효용은 체감합니다. 한계 효용은 체감해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외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 경제학 세계에서는 좀 옆에 제쳐놓는다고 그랬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한계 효용은 체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계 효용이요, 소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경제학 특강에서는 한계란 말을 꼭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한계 효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학의 많은 문제 따옴표하고 한계, 그 말을 아주 유의해서 들으세요. 이 한계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소비할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사야 가장 만족감이 커지겠는가, 효용이 제일 높아지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 표에서 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물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나 이제 슈퍼마켓에 가니까 100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뭐 100원짜리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건 단위니까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습니다. 일단 가격이 100이에요.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딱 100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이 물건을 하나를 살 때 딱 집어 들어보니까 가격이 100인데 내가 느끼는 효용은 200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물건을 사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봐라. 나는 200원이라도 줄 생각이 있었는데 보니까 1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 더 집어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집었어요. 두 개가 됐습니다. 여기 페이스 보시면은 두 개가 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계용은 항상 체감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180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경작 너무 쉽죠? 간단한 산수입니다. 3개, 4개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느냐? 6개를 구입하는데 보니까는 가격이 100원인데 한계효용이 딱 100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사려고 보니까 가격은 100인데 한계용은 80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당연히 7개는 사질 않겠죠. 6개를 사는 겁니다. 그럼 6개를 사가지고 이 사람은 효용이 가장 극대화 되는 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600원을 지불하고 사겠죠. 그렇게 해서 이 소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걸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마음속으로 한계효용이란 말을 오늘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EBS 특강 정도는 들어야죠. 한계효용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소비 선택을 할 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구조가 이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살 때 느끼는 만족감하고 그때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효용이 가격보다 크면은 추가로 더 삽니다. 추가로 더 사요. 한 단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의 많은 결정은 총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계 개념. 마지막 한 단에 이걸 더 할까 말까 거기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만약에 한계 효용이 가격보다 더 낮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불할 용의가 당연히 없는 거죠. 나는 저 물건을 보고 야 이거 80밖에는 가치가 없는데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걸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산다면은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걸 산다면은 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샀다가 바가지 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는 항상 한계효용과 가격하고 비교해서 결정된다. 가격이 한계효용보다 크다면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당연히 구매를 안 하죠. 자꾸 줄입니다. 그리고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여러분이 이 원리만 정확히 이해해도 앞으로 경제학에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한 숫자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너무 간단해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을 그대로 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수량 한 단위가 있을 때 가격이 100이에요. 아까 보셨죠? 이걸 사려고 보니까 한계용은 20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체 느끼는 효용이 당연히 200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샀기 때문에 가격이 100원인 거를 하나를 샀기 때문에 지출은 100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세 칼럼을 보시면은 노란 걸로 표시된 걸 보세요. 이분은 100원을 지출했는데 총 효용은 200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소비자 잉여 이거를 자기가 지불한 가격보다도
얼마만큼 만족감이 크냐.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남은 거라고 그래요. 어떤 학문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용어를 학문적인 용어로 익숙하게 좀 더 전문적인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가장 상식적으로 흔하게 얘기한 말로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준 가격보다 더 많이 얻은 거가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이거는 지출이 100인데 총 효용이 200이나 되니까 100원만큼 소비자 잉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잉여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박앤세일을 쫓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장터에도 가고 어떤 분들은 이 상점에 갔다가 만족하지 못하면 저 상점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단위. 그럼 2에서 보면은 가격은 역시 똑같아요. 그리고 한계용은 200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총요용은 첫 번째 거 200하고 두 번째 거 180하고 합하니까 380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출은 두 개를 샀으니까 200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180만큼 소비자 잉여가 생긴 겁니다. 남은 거예요. 자기는 200원만 냈는데 200원 마이너스 하고도 180만큼 남은 겁니다. 소비자 잉여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하나 샀을 때는 100인데 두 개 사니까 180이잖아요. 훨씬 커졌잖아요. 당연히 하나를 더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단위까지 갑니다. 7단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100원인데 7단위의 한계용은 80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잉여가 어떻습니까? 300에서 28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를 더 사니까 총 요용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격하고 비교해서 보니까는 6개 살 때보다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 하에서는 내가 6개 단위를 사는 게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 시장에서 소비를 할 때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소비자의 균형점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은 구매는 한계 효용하고 가격이 일치되는 점까지 간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총 효용에서 총 지출을 마이너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실 때 그냥 돈으로 주는 거하고 초콜릿으로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이 그림에 들어간 비용이 90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비용이 많이 투자된 그림은 그럼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은 얼마나 되겠느냐? 문화에도 경제 법칙이 숨어서 항상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경제 주체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얘기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경제학에서는 틀린 겁니다. 여기서도 소비자가 어느 점에서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소비자의 잉여를 크게 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학은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